안녕하십니까. 연불리의 비밀노트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구독자분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더 부자 되십시오. 염희선님, 한 해 동안 비밀노트 잘 이끌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먼저 올해 좀 주식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돌이켜보면 뭐 주가 조작, 테마주 열풍, 뭐 공매도 논란까지 참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좀 올 한 해 주식시장 총평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어쨌든 이제 그 마지막 날 증시가 급등해가지고 마무리는 되게 좋았는데 그 중간 과정은 순탄치는 되게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올해 이제 출발부터 뭐 미국의 경기 침체 올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실제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미국의 지역은행이 망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도 발생했고 말씀하신 대로 주가 조작이라는 사실 그게 너무나 그 오랜만에 들려온 단어죠. 옛날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올해 또 펼쳐졌었고 또 괜히 또 연예인까지 네, 뭐 맞습니다. 연루가 되면서 네, 그래서 뭐 아예 대서특필이 됐죠. 사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올해 7월에 그 2차 전지 없는 분들의 그 소외감 뭐 정말 포모 현상이 극심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러나 어쨌든 시장은 결국엔 방향성이 이 중간중간 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도 있었지만 24년에는 실적 좋아지겠지 이런 기대감이 항상 있었거든요. 좋았던 거는 연준 의장이 한 번도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를 밝힌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쨌든 12월에 마지막 선물을 좀 주셨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까지 해서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는 마무리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좋은 흐름 가져가서 참 다행입니다. 일단 이번 주 이슈부터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 증시 흐름 어땠습니까? 네, 이번 주도 이제 증시가 강세를 보여서 9주 연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2달 넘게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동안 좀 부진했던 삼성전자가 이제 신고가를 또 경신을 하다 보니까 증시 분위기가 확실히 살아났고 또 바이오라든가 자동차 같은 대표 기업들도 주가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번 주도 뭐 그렇게 크게 나쁜 흐름 없이 좀 무난하게 상승장으로 좀 잘 마무리가 좀 됐고 다만 이제 오게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안 좋았던 소식은 그 태형건설이 결국 워크아웃 신청을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주에도 주식시장은 지난주 뭐 어쨌든 9주 연속 상승하면서 2023년 마무리를 굉장히 좀 깔끔하게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년 연간으로는 어쨌든 코스피가 한 19% 올랐고요. 코스닥은 27% 오르면서 강세장으로 잘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오게티라고 언급하셨는데 태형건설 얘기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이게 워크아웃을 지난 목요일에 신청을 했고 이제 개시 여부는 이제 1월 11일에 결정이 되는데 대부분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부동산 PF 위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태형건설 하나의 문제라고 또 볼 수가 없는 게 또 결과적으로 뭐 전체 채권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또 증권사들도 PF 위기에서 또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 자금 경색, 뭐 돈맥 경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텐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결국에 이제 고금리 여파였죠. 그때 레고랜드 사태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PF 문제가 드러났는데 이 부동산이라는 건 누군가 수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엔 이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올해 사실 금리가 더 높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터질 게 터져버렸고 다만 이제 건설업종 내에서도 좀 양극화가 심한 게 정말 PF 없고 현금 많은 건설사도 있어요. 이제 그런 기업들은 좀 리스크가 좋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사실 이 건설업종이라는 게 부채를 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태형건설만의 사실 문제는 아닙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만 태형건설 외에도 수많은 기업들의 좀 부채 비율이 뭐 그 평균적으로는 좀 위험한 기업들의 부채 비율을 좀 평균을 내봤더니 300%가 넘는다. 근데 태형건설은 유독 높았어요. 478%. 우발부채라고 하잖아요. 예. 그 우발부채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부채들을 다 포함해서 자기 자본의 거의 5배가 부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빌려준 돈 말고 보증까지 들어가는 거가 그죠. 그렇다는 거죠. 사실 이제 보증이 좀 큰 거죠. 그렇죠. 이제 자기가 보증을 했다는 건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됐을 때 자기가 이제 떠안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컸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이게 보증 PF 대출 잔액이 4.4조 원이나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당장 갚아야 되는 게 이제 사실 28일 날 그게 이제 성수동 건설원장 이게 480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번 달 이제 말까지죠. 말까지 갚아야 되는 게 3,956억.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계속 조 단위로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 태형건설의 그런 이제 덩치로
해결하기가 좀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더 충격적인 거는 이 회사가 작은 건설사가 아니잖아요. 태형건설이 그렇죠. 아마 16위 정도? 맞아요. 예, 그 정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게 뭐 200위권, 300위권 회사가 아닌데 중견, 그래도 중견급에서는 좀 크잖아요. 큰데 이렇게 사실상 부도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워크아웃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시장 충격이 좀 만만치는 않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그 정부도 좀 본격적으로 건설업종 이 PF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매듭을 짓겠다라고 좀 하는 것 같은데 너무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일부 건설사들의 이런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정말 또 경제가 망가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위기가 오려면 은행이 망해야 됩니다. 사실은 은행의 리스크가 커야 되는데 은행권의 그 현황을 좀 맞아요. 한번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은행들은 이미 충당금도 많이 쌓아놨어요. 네, 쌓아놨고 은행권 PF는 대출 연체율도 아직까지는 양호하고 굉장히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뭐 0.23%밖에 안 네. 되고 근데 다만 이제 캐피탈이나 증권사 여기가 높은데 그러니까 관건은 그거 같아요. 제1금융권 말고 제2금융권이나 뭐 다른 증권사가 좀 연체율이 꽤 높은 편인데 이것들도 잘못하면 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연쇄적으로 또 어떤 작용을 일으킬지는 사실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연초에 건설사 구조조정 계획 발표를 또 보면 좀 더 명확하게 그림은 좀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좀 여러 정책 카드를 쓸 테고 또 내년에 이제 금리나 국면으로 네. 가면 또 부동산 경기도 어느 정도는 조금 훈풍이 불어올 테니까 잘 살펴봐야겠네요. 근데 그 아까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그런 국면 이런 것도 언급하셨지만 또 매파 중에 매파라고 불리는 이제 제임스 볼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끌어온 분이 사실 이분이 거의 이분이었다고 네. 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는데 이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죠. 네. 지금은 그만두시고 또 최근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미국의 금리가 이제 3에서 4% 정도면 적당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매파의 거두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사실상 이제 미국도 이제 금리 인하 국면에 완벽히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런 또 분석도 나오는 것 같네요. 말씀하신 대로 제임스 블러드 하면 정말 연준 의장이 사실은 굉장히 비둘기적이었는데도 그때 당시에도 혼자서 막 계속 그 금리 세게 올려야 된다 주장을 해서 비난도 많이 받았던 분인데 사실 이분 얘기가 사실은 맞아버렸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유명해졌는데 이제 막상 이제 이쪽 직을 좀 놨죠. 그래서 전 세인트루이스 이제 연은 총재가 좀 됐는데 결국엔 지금은 굳이 뭐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고 금리 3, 4%가 적당하다라고 일단 이제 인터뷰를 좀 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물가가 좀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3%, 4% 가는 거는 뭐 합리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가 경착륙이 아니라 이제 아주 가볍게 내려가는 그 연착륙 가능성이 좀 높아진 점도 굉장히 고무적이다. 사실상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좀 언급을 해줬고 지금 미국 연준에서는 내년에 한 3번 정도 지금 금리 인하를 예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 의견이면 금리 인하가 더 많아야 되겠죠. 한 5번, 6번 정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일단 제임스 블러드 이 굉장한 매파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시장에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좀 비춰지는 부분인데 다만 이분도 좀 걱정한 건 중국을 좀 걱정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중국이 1년 이상 지금 여러 문제에 노출이 돼 있는데 특히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다. 그러니까 중국의 부동산은 사실 지금 우리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인데 대중국 수출 비중 높은 아마 독일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다. 그런 좀 내용을 좀 말미해 줬는데 그만큼 내년에 우리가 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미국의 금리나 물가 걱정을 할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결국 중국 경기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언제쯤 돌아서느냐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 미국은 그래도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좀 잘 반영되는 것 같기도 네. 해요. 그만큼 그래서 통화 정책도 좀 뚝심 있게 네. 좀 밀고 갈 수 있는 것 같고, 뭐 물론 그 배경에는 당연히 달러 패권도 있겠지만 이번 주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였어요. 8만 전자 고지 눈앞에 있는데 지난번 방송 때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좀 짚어주셨습니다만. 네. 이게 반도체 업황의 바로미터다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좋았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마이크론의 물론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긍정적이고 왜냐하면 3사가 만드는 게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기술력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네, 삼성전자, 맞습니다. 마이크론 이렇게.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점유율 싸움이죠, 서로 간에. 그래서 3등 업체가 좋으면 당연히 1등이 나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가는 흐름이 나왔고, 다만 이제 약간의 차이점들은 뭐였냐면 삼성이 3사 중에 좀 제일 부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HBM이라는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가 AI에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서 좀 뒤쳐졌죠, 사실은. 하이닉스에 비해서도 많이 밀리다 보니까 주가 상승률이 조금 이제 기대에 못 미쳤는데, 그러나 최근에 뭐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했다.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납품이 되지 않겠냐는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3사 중에 또 가장 저평가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최근 시장의 특징이 약간 못 오른 기업들도 같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쪽으로도 수급이 좀 쏠리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좀 독특한 게 이렇게 메모리도 잘하지만 그 비메모리도 하고 있죠. 파운드리라고 하죠. 예, 그래서 TSMC랑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또 다 잡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파운드리도 남의 이제 만들어 달라는 반도체를 위탁이죠. 예. 그래서 그거를 물론 2등이지만 어쨌든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AI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 이런 이제 위탁 생산 물량도 늘어나지 않겠냐. 이 기대감이 같이 맞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만 원까지 이제 거의 근접을 했거든요.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 8만 원 가도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딱 평균이에요. 그동안 이제 과거 평균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위로 PBR 2배, 아래쪽으로는 PBR 1.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해서 시총 몇 배냐. 근데 중간에 한 정확하게 8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평균에 못 미치니까 8만 전자라고 해서 이렇게 뭐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로부터 시작된 증시 상승세 12월 넘어서 1월까지는 이어질 모습인데 강세장이라고 평가해 주셨잖아요. 네네. 하지만 좀 개인 투자자분들 주의할 점 없겠습니까? 이게 이럴 때 갑자기 그러니까 모두가 편안할 때 뒤통수 한 번씩 때려요. 시장이라는 게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정말 망할 것 같으면 또 이상하게 올라가고 너무 좋아서 방심하다가 이게 뒤통수 한 번씩 맞는 게 시장인 게 지금은 2달 동안 너무 좋았고 사실 지금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요. 아까 말씀드린 태형건설 그 부동산 PF 리스크 말고는 딱히 뭔가 지금 악재가 별로 없어요. 분명히 강세장은 1월까지는 저도 더 이어지리라 보는데 다만 2달 연속 올랐고 지금 이 다음 달도 올라가게 되면 3개월 연속 상승은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특히 지금 역사적 고점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지금 굉장한 가격 부담이 있고 밸류에이션상으로 비싸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언제든지 또 한 번에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보유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뭐 내가 어떤 기업들을 지금 강세장인데 굳이 막 여기서 빨리 뭐 이렇게 이탈하는 것보다는 끌고 가는 건 좋은데 가장 지금 조급한 분들이 현금만 많은 분들 있죠. 이분들은 솔직히 좀 조급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나도 뭔가 좀 편승은 하고 싶은데 근데 뒤늦게 또 너무 높은 주가에 이렇게 올라타게 되면 항상 이게 그 손실을 보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늦었으면 차라리 좀 기다리자. 아니면 현금이 많은 분들은 지금도 못 오른 기업들은 찾아보시면 꽤 있어요. 특히 뭐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은 아직도 좀 철저하게 소외받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만약에 내년에 더 나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중국 관련 기업들도 한번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투자해볼 만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보유한 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현금 많은 분들은 포모에 빠지지 마시고 좀 소외된 기업들로 한번 그 관심을 기울이시든지 아니면 그런 게 싫으시면 주도주 좀 조정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좀 기다렸다가 대응을 해보자라고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꼭 내가 들어가면 조정장이 있더라고요. 네,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보자. 뭐 네. 오히려 이제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올해 이제 개인 투자자들 2차 전지 올인한 분들 참 많았습니다. 네네. 쏠림 현상 앞으로도 계속 될까요? 근데 이 쏠림은 항상 있었어요. 매년 있는데 근데 올해가 너무 심했어요. 올해 2차 전지에 그냥 다 쏠렸는데 특정 업종에 쏠린 거는 저도 이렇게 한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올해 연간 개인 투자분들 사셨던 10개 종목 중에 9개가 2차 전지니까 완전히 쏠렸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그 LG생활건강 화장품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빼고는 다 2차 전지고 가장 많이 산 게 그 포스코홀딩스, 뭐 에코프로 BM인데 뭐 이 기업들은 워낙 올해 상반기에 성과가 더 좋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사셔서 수익률도 괜찮았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12월 이게 중순까지 데이터라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포스코홀딩스를 지금 전 연령대에서 좀 가장 많이 사셨고
2차 전지에 집중 투자들을 많이 하셨는데 개인 투자분들의 전체 수익률이 올해 그러니까 전체입니다. 개인 투자분들의 수익률을 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한 14.8% 성과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코스피가 올해 요게 이제 12월 중순까지 데이터니까 그때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16.2% 올랐고 코스닥이 26%입니다. 그럼 뭐죠? 아니, 성과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2차 전지에 집중 투자를 하셨는데도 시장보다는 수익률이 적었어요. 그 얘기는 하반기에 2차 전지가 좀 많이 폭락을 했거든요. 아마 그럴 때 또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이 좀 어느 정도 계시다 보니까 수익률이 상대적으로는 전체 시장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게 아니었나. 왜냐하면 일부 2차 전지 회사들은 막 10배씩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개인 투자분들의 이 성과가 사실상 그렇게 좋았다라고 보긴 어렵고, 또 특징적인 건 확실히 그 주식 매매를 적게 할수록 수익률이 높다는 게 여기서 밝혀진 게 뭐냐면 회전율이라 그러죠. 이 주식을 매매하는 얼마나 이제 샀다 팔았다 많이 하냐. 50대가 제일 높거든요. 회전율이 177.5%인데 이분들의 수익률이 그 연령대별로 보면 제일 낮아요. 제일 낮고 그 회전율이 좀 낮은 쪽이 그 19세 미만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99%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수익률이 꽤 높습니다. 그 얘기는 19세 이하가? 19세 이하. 이제 그분들도 이제 어쨌든 뭐 매매를 할 수는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수익률이 그 어떻게 보면 또 가장 또 높았거든요. 그래서 회전율과 이게 좀 반비례한다. 결국 이렇게 쏠림이 좀 심했던 이유는 결국엔 이제 포모 현상이죠. 남들은 다 2차 전지 보는데 나는 왜 못 볼까? 그래서 그게 7월에 극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일찍 들어가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미 좀 너무 열차가 떠난 뒤에 종착역이 다가왔는데 뒤늦게 간 게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올해 주식시장 정리해봤고요. 이번 주 외국인과 기관, 좀 개인들 매수 종목, 좀 상승한 업종 정리해볼까요?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에 상승한 10개 업종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업종 중에 좋은 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다. 주목하는 분야 어디입니까? 저는 일단 그 이번 주 상승률에서는 화장품이 좀 가장 좋았거든요. 근데 화장품도 굉장히 소외를 많이 받던 업종인데 연말에 좀 힘을 내줬고, 그래서 화장품 섹터가 연초에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또 특히 화장품 섹터 중에서는 가장 근데 올해 부진했던 게 뭐 LG생활건강이나 맞아요. 중국향이죠 보통. 네. 근데 이쪽도 더 나쁠까 하는 좀 생각은 들거든요. 또 중국도 아마 내년에 또 소비 부양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올해 역발상으로 한번 그런 쪽도 한번 반등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남들이 보지 않는. 근데 물론 이제 이쪽이 주도주가 된다 이 얘기라는 건 아니고 워낙 지금 못 갔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리바운딩하는 저는 반등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 면역 항암제, 이제 흔히 신약 개발하는 항암제 만드는 업체들인데 이 기업들이 아마 그 다음 주에도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게 곧 1월 초에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려요. 이제 학회죠. 가장 큰 학회죠. 네. 거기에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부 또 참여를 하게 되니까 그때까지는 좀 모멘텀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한번 보시고, 마지막으로 조선업종이 좀 마지막 주에 좀 힘을 냈는데 개인적으로 좀 조선업종이 2024년도에는 실적이 굉장히 좀 크게 돌아설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 연초에 그런 실적 기대감이 또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니까. 이게 하림이 그 HMM 인수한 거는 좀 어떤 영향 좀 기대가 돼요? 일단 하림이 만약에 인수한 건 조선업종한테는 사실은 좋은 이슈예요. 왜냐하면 HMM이 이제 누군가를 찾았잖아요. 주인을 찾으면 이 새로
이 인수한 기업들 입장에서 성장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선박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발주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조선업종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좋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걸 인수할 때 인수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돈을 이제 빌려서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금 부담은 있겠죠. 그러니까요. 있겠지만 조선업종에는 뭐 일단은 우호적으로 저는 좀 작용하지 않을까 해서 조선주 전체로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염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 어떤 주제입니까? 이번 주에는 그 신한투자증권의 최유준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인데 제목이 시가총액 2위 경쟁의 의미다라는 또 제목이 주제인데요. 우리나라는 시총 1위가 안 바뀝니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기가 유지가 되고 그런데 하이닉스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치열하게 좀 경쟁을 펼쳤거든요. 시총이 거의 비슷해요. 100조인데 일단 하이닉스가 이기면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게 그 2020년 1월에 LG에너지솔루션이 2등 딱 하고 나서 거의 이제 2년 만에 다시 탈환을 한 그런 모습인데 과거에도 보면 2등 업종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해 주도주가 결정이 됐어요. 작년에 2차전지 LG엔솔이 2등 하자마자 2차전지가 실제 주도해버렸죠. 그런 것처럼 2등이 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에 포스코홀딩스가 2등 했을 때 중국 경제 성장에 영향받아서 철강주 좋았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가 2등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자동차가 시장을 또 이끌었었고 그 다음에 다시 하이닉스 갔다가 다시 지금 LG에너지솔루션 갔다가 하이닉스가 온 거 보면 결국 만약에 하이닉스가 2등을 유지한다면 반도체가 좀 주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2등만 보실 필요는 없고 이게 내년에는 4등과 6등도 좀 주목하자. 그러니까 2등과 3등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겠죠. 그 과정에서 4등과 6등이 누가 되느냐.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지금 4등이 삼성바이오로직스거든요. 바이오예요. 네. 여기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합병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들을 딱 시총을 합치면 100조가 됩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랑 비슷해지죠. LG엔솔과. 그리고 자동차 3사,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합치면 100조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좀 그 정도 급은 아닌데 어쨌든 이 4, 5, 6등 경쟁을 이들이 저는 좀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물론 포스코홀딩스도 있지만 포스코홀딩스는 2차 전지로 이제 LG엔솔과 같이 편입을 한다면 4등과 5등, 6등 경쟁에서 바이오가 될지 자동차가 될지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인터넷이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중에 누가 4등 자리를 내년 초에 분명히 치고 나가는 업종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 세 개 중에. 그럼 그게 내년도에 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힌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2등에서 2차 전지냐 반도체냐도 한번 흥미롭게 보시되 4, 5등에서 바이오냐 자동차냐 인터넷이냐 이것도 한번 흥미롭게 지켜보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 시각이네요. 네. 2등이 주도 업종을 결정한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연불리의 비밀노트 1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좀 게임 규제 정책 내놨는데 중국 정부의 그 일관성이 좀 없어요. 근데 이게 또 병 주고 약 주고일 수도 있는데 갑자기